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입니다. 지형민과 함께 해온 KBC 광주 방송이 창사 20주년을 맞이하여 호남 미래 포럼과 함께 오늘부터 4주 연속으로 호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진단해보는 특집 대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호남의 지난 20년을 되짚어보고 다가올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광주 전남의 지난 20년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20년 전 1995년 광주는 대한민국의 네 번째 광역시로 승격됐다. 그 이후로도 10년 동안 광주의 심장부 금남로에 자리했던 전남도청은 2005년 무안 남학으로 이전하며 광주 전남이 완전히 분리됐다. 7, 80년대 유신 군사정권 아래 5.18 등 많은 눈물을 흘렸던 광주 전남은 90년대 말 첫 호남 정권을 창출해냈다. 호남과 충청의 야당 맹주가 단일 후보로 내세운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대한민국 최초로 이뤄낸 여야 정권 교체였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과 거의 동시에 터진 IMF 금융위기로 첫 호남 정권인 국민의 정부는 내내 국가적인 경제난 탈출에 매진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이후 현재 여당의 정권을 내주고 연이은 야권의 선거 패배와 계파 갈등 속에 호남은 점점 정치력을 잃어왔다는 평가다. 이미 60,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광주 전남은 90년대 말 IMF 구제금융 위기를 겪으며 경제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대형 유통기업의 진출로 지역 유통업은 몰락했고 지역 건설과 조선업, 제조업 등도 오랜 침체기를 보내며 지역 산업계의 판도 변화가 이뤄졌다. 2004년 첫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50여 개 나라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은 농도인 호남에 큰 타격이 됐다. 농업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민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한전을 비롯한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화산업과 농생명, 신재생에너지, 부품산업 같은 광주 전남의 특화 전략산업은 물론 지역 대학들도 이전 기관들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년, 광주 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있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10여 년의 대공사 끝에 오래 개통한 호남 고속철 등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변화 속에 광주 전남은 어떤 희망의 앞날을 준비해야 할까?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내신 송화중 경희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수삼 성균관대 UCT 공학과 석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차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분 모두 호남 지역 인사들이 모여 창립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 미래 포럼 활동을 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송화중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도 광주 전남 지역을 자주 찾으시죠? 예, 자주 옵니다. 올 때마다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변화라기보다는 정 많고 베풀려고 하고 그리고 착한 심성을 가진 도민들이 모여있는 아주 좋은 우리 고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 차관님께서는 1995년도부터 2015년까지 오늘의 20년 동안 호남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그 20, 30년 동안 상당히 우리 호남이 뭐 산업화에서 뒤처졌다. 이런 이근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상당히 형평화 효과도 있고 해서 산업 측면에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따라잡았는데, 저는 이 산업화로 인한 꼭 우리가 소외만 당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마는 정신문화 쪽에서 우리가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 큰 장점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도 지난 20년 동안 외연이 몰라보게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을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주 같은 경우는 거의 외연이 광주에 비하면은 20년 전에는 비슷했지만 지금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어졌고 광주는 커졌습니다. 반면에 대구, 부산은 광주보다 좀 더 커진 면이 있고요. 그래서 광주도 전남의 중심지로서 충분히 외연을 키워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 그런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그리고 조금은 아쉬웠던 점은 정남준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광주가 대외적으로는 그 민주인권도시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동안에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또 다른 지역과 인구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역사적으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우리 호남이 앞장서서 그걸 헤쳐나가고 또 중심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약간 좀 변방으로 밀려난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약간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호남 지난 20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 자존을 세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있었고 또 민주화 투쟁을 곁들인 우리나라의 길잡이가 됐고 이와 같은 정의로움을 실천하는 고향으로서 광주는 서울에서 볼 때 대단히 보석 같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이와 같은 역사적 흔적이나 정치사적 기여에 비해서 무언가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오늘 아마 토론을 통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치만 강조되고 경제나 사회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다면 시민분들은 호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시민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20년 전에는 이제 철저히 소외됐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민주화에 대해서 그리고 5.18 문화가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아무래도 어떤 정치적인 소신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어떤 가슴에 묻어왔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철저하게 어떤 정치적인 소신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그런 게 좀 사그러들고 많이 좀 그러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광주는 민주항쟁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 그 뜨거운 그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런 분들의 그 정신과 어리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정말 그것을 보고 상당히 광주를 존경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자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느낌이 있을 텐데 그런 색깔들이 좀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항상 뭔가 뒤처져서 나중에 쫓아가는 느낌들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먼저 앞서가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호남하면 기회의 땅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런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어주는 이렇게 윗분들의 그런 오픈 마인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굳이 호남을 따지지 않고서라도 호남이든 경남이든 경상이든 다 서로의 이제 지역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사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다 서로 윈윈할 수 있게 좀 생각을 개방시켜야 되지 않을까. 예, 시민들의 이야기 속에 진심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할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정치 분야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거 20년, 이 시기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 왔습니다. 두 번에 걸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권 창출을 이뤄냈는데 이러한 경험이 호남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송하준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지금 같은 정치 지형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그때는 특정한 정파의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숙명같이 여겨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에 걸쳐서 두 분의 대통령이 또 다른 색깔의 정권을 잡았고 거기에 호남을 근거로 해서 형성된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지난 그 10여 년 동안의 기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호남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의미 있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 전개된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이건 또 다른 지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보선 결과라든지 작년 그런다든지 하는 것 등등을 본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봐왔던 그런 정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일이 전개되고 있고 그게 앞으로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이건 생각을 다양한 형태로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그 10년간의 호남을 기반으로 한 그 정권 창출 이후 다시 정권이 넘어간 이후 어떻게 보면 호남의 위상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정남준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당시 정권을 창출함으로써 우리 호남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줬던 게 사실인데요.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DJP 연합에 의한 지역연합 구도로서 우리가 중초권에 상당히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좀 못 갚았지 않냐 그런 좀 생각도 들고요. 근데 당시에 IMF 위기 극복이라는 상황에서 정말로 그때 김대중 정부가 호남만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국책사업 하나 못 챙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또 각종 루머들이 또 난무를 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권을 한번 되찾았다는 이야기했는데 당시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 그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1330여 년 만에 정말로 어떤 정권 창출이 아니냐 그런 때도 있었고 방금 송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상황을 보면 여러모로 좀 암담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참담한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또 이겨내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10년 사이에 호남의 정치가 정치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호남이 정치적으로 또다시 고립된 섬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박승주 차관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방금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호남의 굉장한 자긍심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이어가는 측면이 부족했던 것은 아마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강한 정체성, 또 자긍심, 또 기세를 살리지 못했지 않느냐. 즉 우리 스스로 우리를 몰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남권과 호남권은 과거부터 우리나라 정치를 양대분 해왔는데 영남권에서는 태계학이 발전했고 우리 호남권에서는 고봉 기대승 선생으로 대표되는 율곡부터 연결되는 주기론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면 주리론과 주기론의 특징은 주리론은 인의예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개인에게 돌립니다. 책임을. 그러나 주기론은 개인이 아무리 인의예지를 노력을 해도
그 사회 제도가 개인을 성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회 제도도 개인이 성장하는 측면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주기론이. 그래서 우리 지역은 항상 나라를 생각하고 앞장서서 걱정하는 이런 그 충의 정신, 절의 정신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주기론적인 영향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시는 정치권의 분들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좀 더 생각을 해서 영남권 정치인들보다도 더 노력하고 좀 성찰과 사유를 하신다면은 능히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이 발휘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의 정치를 꼭 과거의 연장선에서만 패배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호남의 이 현대사는 저항의 정신, 저항의 지역으로 대표해 온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호남의 인물이 굉장히 그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그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론에 대해서, 인물 부족론에 대해서 김수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호남 사람들이 많이 만났을 때 나누는 이야기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인재의 그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의 일해왔던 스타일을 본다면 지난 20년 동안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후에 특히 MB 정부 때 와서부터는 지역적 차별성이 거의 무시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우리 호남 사람들에게 굉장한 상실감을 지금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더듬어 볼 것 같으면 어쩌면 일하는 스타일의 차이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이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할 텐데, 예를 들면 기업인 출신이었던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인 인재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정치인 출신인 박근혜 대통령 때 와서는 지역이라는 것을 다 무시하고 이제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과거에 DJ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에서는 갑자기 정권을 잡았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랜 시간 투쟁하고 노력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기반, 정치적인 생각 속에서 균형 있는 인사를 하려고 애를 썼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이상처럼 또 우리 호남 사람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졌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역대 정권에 걸쳐서 사람을 채택하고 또 부리는 방법이 다 다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 호남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그 무엇보다도 호남에서의 그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는 그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송하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의 목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소리를 우리 정치적인 목소리로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사실은 세상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로 구성이 돼 있고, 그 각 분야별로 그 분야를 주도하는, 그 분야를 이끌어가는 그룹들이 있고, 그건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재라고 그러셨는데, 정치적인 엘리트 우리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 분야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거기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좀 더 긴 안목으로 그렇게 봐야 되고, 그 점에서 우리가 지난 20년 혹은 더 되돌아본다면 40-50년 동안에 걸쳐서 과연 제대로 해왔나라고 하는 걸 반성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각 분야에서의 그 인재 부족은 지금 호남이 처한 정말 어려운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호남을 이끌 인물, 그 인물에 대한 어떤 자질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남주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방금 송 교수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원화되고 또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과거형의 유형의 어떤 인물보다는 새로운 어떤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광주 전남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건전한 시민의식,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아무래도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리가 대권 후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지역민들이 아마 상실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정치적으로 영남 패권주의냐 아니면 우리들의 잘못이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인구 또 경제 발전 측면에서 우리 뒤지다 보니까 잘못된 지역주의 또 지역차별의 폐단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새롭게 좀 지혜를 모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호남은 지난 20년간 국내외 지역 안팎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특히 90년대 후반 IMF 이후로 호남의 기업 상당수가 쓰러지는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호남 경제를 이끌어온 건설업, 조선업, 제조업 등은 여전히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도인 전남은 계속된 FTA의 수입 개방 물결 속에서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분야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앞은 전망을 여쭤보겠습니다. 김수성 교수님. 예,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잘 아는 건설 분야를 놓고 보면은 호남의 건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컨대 호남 지역에서 너무나 잘 아시는 금호산업 혹은 남양건설, 금광기업, 대주건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파트 업체들입니다. 근데 이런 업체들이 전부 부실 업체로서 워크아웃에 들어간다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대변해 주고 있느냐면 이제 호남 경제가 이제 건설 경제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환경 조성에는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주택 경기가 좀 호황이 일어나면서 호방건설이랄지 몇 개의 신규 업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 무대에서 볼 때는 이러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두고 보자는 그런 의식이 강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호남 지역에서 지금 한국 경제를 이제 주도해 나갈 만한 어떤 주목할 만한 상품이 있는가, 그리고 기업이 있는가, 대표적인 기업이 있는가, 또 그에 앞서서 대표적인 기술이 있는가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보고 지난 20년 동안 만들어 온 그와 같은 기술 혹은 상품 혹은 기업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미래에 갖춰야 될 것들은 이와 같은 기술과 상품, 기업을 어떻게 양성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지금 1995년 이래 2015년도에 이르러서 호남 현재의 상황은 굉장한 위기이자 기회를 맞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혁신도시의 완성, 그리고 KTX의 호남선 개통, 그리고 중국과의 FTA 협상의 진척,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은 호남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 보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박성주 차관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FTA하고 문화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FTA에 대해서 우리가 타격이 있는 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근대화를 막았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고 있고 지금 생각하면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좀 시대에 맞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후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창의성과 노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도 능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농민들에 대해서 해외 시찰 기회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 시군 단위에서도 지방 의원 해외 연수는 많아도 농민 해외 시찰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눈만 뜬다면은 훨씬 기회가 오히려 오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문화에 대해서는 이 대표적인 문화는 융복합 산업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본 인프라가 신뢰와 협동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광주가 지난 몇 년간 상당히 조금 역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신뢰와 협동만 보강한다면은 문화산업의 창조력이 뒷받침돼서 굉장히 저는 전망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스피드가 현대 사회의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최근 호남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광주에서 서울까지의 반나절 생활권이 개막됐습니다. 이를 놓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의 그 위기감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하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서울 광주를 2시간 걸려서 오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는 지금부터 약 40여 년 전에 미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얘기를 들었을 때는 꿈 같은 얘기로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2시간 그러면 정말 하루 안에 모든 것을 하고 저녁에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도 시간입니다. 이 2시간을 이라고 하는 그 거리가 주어짐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사실은 KTX가 대구 쪽에 개통이 됐을 때 대구시에 사는 사람들이 병원, 백화점을 서울로 가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이 대구시의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광주의 경우에는 그런 시행착오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기회, 2시간이라고 하는 이 기동성, 이것을 살려서 사실은 현재 호남권이 가지고 있는 관광이란다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이걸 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쉽게 올 수 있는 호남의 시대가 드디어 전개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산업의 여러 가지 형태를 잘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호남의 고속철 시대가 개통되면서 제가 있는 목포에도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고속철 시대를 지역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참 고민스러운 내용입니다. 김수삼 교수님 한번 조언해 주시죠. 예, 고속철도는 호남에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호남의 인프라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인프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인프라는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지 직접적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컨텐츠가 있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식품이랄지 역사랄지 문화랄지 학문이랄지 그다음에 도서지방의 어떤 경치랄지 자연이랄지 이와 같은 부분에서 타 지방이 갖지 못한 다양한 컨텐츠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KTX가 개통 전부터 준비해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ICT를 거기다 접목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거기다 접목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우리 타 지역 사람들이 호남을 재인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동기부여가 KTX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KTX는 지금 호남선 KTX는 국내에서 만든 KTX 산천이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는데 굉장히 좋은 기차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우리 호남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KTX 개통과 더불어서 이 지역의 큰 변화는 올해부터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측면일 것입니다. 특히 빛가람 혁신도시에 들어온 16개 기관은 전남 광주가 그동안 추구해온 지역경제 발전 전략과도 어느 정도 잘 궁합이 맞는 기관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혁신도시에 들어온 공공기관들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해야 될 걸로 보는데 박승주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좋은 효과입니다. 과거에 전남도청이 목포로 이전해 나갈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진로 행정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남도청이 광주 경제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혁신도시는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6개 기관이 와서 직접 거주를 하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기관마다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광주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에 오신 분들이 남구에 애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방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집이 없을 정도고요. 그래서 아마 광주하고 혁신도시는 바로 이어지면서 공간적으로도 한 도시처럼 될 거고요. 예를 들면 이번 5월 14일 날 서울에서 호남미래포럼 주관으로 한전의 조한익 사장님을 초청해서 한전이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벌써 그것도 한전이 이사를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밸리라든지 또는 농업의 농도인 전남의 농업 기반 시설들이 지금 나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클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한전을 비롯한 그 에너지 관련의 기업 그리고 전라남도 농도와 연관성이 있는 농촌공사를 비롯한 이 농어촌 식품 관계의 공공기관들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민들이 바라는 직접적인 취업보다는 이 지역이 그러한 공공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 지역의 큰 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정남주 차관님. 아무래도 방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기관 이전하는 의미가 우리 지역 출신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서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젊은 세대에 우선 희망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한국전력이라는 게 굉장히 규모가 큰 공공기관입니다. 저희들이 광주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빛가람 혁신도시에 지금 유치를 하게 됐는데 아마 한국전력 경우에는 관련 그 협력업체들 앞으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와서 우리 KBC 토론회 때도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나주 그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보니까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일시에 이주하는 아마 처음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다른 지역 출신들, 더구나 대도시에 살다 오신 분들이 과연 우리 광주 전남에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로 오고 나니까 정말 거주 여건이 좋더라. 정말 애들 키우기 좋다. 그런 평가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면에서 부족한 여러 가지 그 생활 인프라라든지 편의시설들을 빨리 조기에 좀 확충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좀 나서서 따뜻하게 좀 보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동안에 제가 듣기로는 약간 부실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약간 사건, 사고들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 기관 유치됨으로 해서 굉장히 앞으로 우리 새로운 어떤 기폭제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빨리 보완을 하고 또 관련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국전력이나 우리 농업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문화 관련 기관에 왔거든요. 우리 광주 전남의 우리 사람들의 몸속에는 이제 문화적 DNA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류가 지금 여러 면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 또 부가가치가 여러 면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쓴다면은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에 서울에서 존재했던 거대한 공기업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잘 안착됐을 때 이 지역에 미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의 인구가 유입되고 특히 이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외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바로 지역의 인재 유출이 되지 않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를 혁신도시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박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역의 이 교육기관이나 혹은 그 인재 양성 기관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다른 지역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을 많은 분들이 마음의 고향, 편안한 지역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지역에 사는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좀 더 잘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컨대 60년대, 70년대까지 광주, 전남은 정신문화가 전국에서 탑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연 지금도 그런 위치인가면은 아니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너무 우리는 좀 등한시해 왔지 않느냐. 예를 들면 안동에 한국국가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막대한 정부 예산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호남의 역사를 일깨우는 조직기반과 구심점, 이게 결과적으로 인문학으로 작용을 하는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화합하고 돕고 보듬어주고 하는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 호남에 대해서 또는 광주 전남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단 말입니다. 광주를 또는 전남을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주려면은 광주 전남의 좀 인문학적인 이런 사회 교육이 좀 강화되지 않겠냐. 또 학생들에게도 그런 것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현대 사회에서 그 창조 경제 혹은 그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하는 창조 경제는 바로 이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기반에는 아마 인문학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수성 교수님 한 말씀 더 덧붙인다면. 예, 인문학적 소양을 가미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 지역이 가장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강하고 또 여기에는 화가도 많고 음악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작가들도 많이 있고 사색을 하는 분위기가 온 동네에 지금 넘쳐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사태가 있습니다. 예컨대 세계 300위권에 들어가는 대학이 현재 여기 보면 광주과기원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근데 광주과기원은 굉장히 작은 규모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인재를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한전이라고 하면 한전이 이 지역 인재만을 흡수해가지고는 인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우수 인재를 데려다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고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이 필요한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아울러서 고등학교 교육을 지금 더듬어 보면 제가 잠깐 그 언론에 난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 예컨대 이건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서울대학 들어간 이제 상위 톱 30, 30대 고등학교 리스트를 보니까 광주 전남은 단 한 개의 고등학교도 없었습니다. 2015년에. 그리고 이제 일반고 상위 30개 고등학교의 리스트에 보니까 광주 지역이 3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고려고등학교가 있었고 숭일고등학교가 있었고 수피아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라북도 상산고등학교는 이 3 학교를 합친 거의 2배가 넘는 53명의 서울대학 합격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대단히 우수한 인재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탄생하고 있는데 막상 이 지역에 지금 고등학교 교육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매우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와 대학 또 우수 연구소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을 이끌어갈 만한 톱 수준의 톱 레벨의 어떤 산업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거나 혹은 기업을 우리가 탄생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한전이 오면서 이 호남 지방은 3개의 축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하나는 기아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그리고 하나는 광양만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 제철, 이와 같은 축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인력 양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급 인력의 이제 진출까지 다양한 생각을 좀 펼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열악한 여건을 탓하기보다는 이 지역이 어느 정도의 그 산업화가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인재 영입은 필수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외부에서 유입된 인재와 더불어서 이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에서 송하정 교수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구름 잡는 얘기 한다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루아침에 인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수삼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이 호남 지역을 근거로 해서 배출된 인재의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또 그만큼의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뭘 해야 되느냐? 사실은 중고등학교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잠깐 우리 부총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애양심 얘기를 했습니다. 애양심? 내가 여기가 근거라고 하는 것을 갖는 그런 인식이겠죠. 그리고 이게 내 고향이다. 그리고 거기를 내 나름대로 애착을 갖는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를 갖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능력을 갖추고 더 키우고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중고등학교 교육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시스템이고 선생님들입니다. 저는 이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스스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름 잡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경험을 한다든지 연수를 받는다든지 그래가지고 그걸 학생들을 키우는 이 학생들이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대학을 가도 좋지만 외지로 나가서 대학을 가도 좋습니다. 외국을 가도 좋습니다. 일단 중고등학교 여기서 마치게 되면은 이 지역에 근거를 둔 인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 지역의 인재들이 이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당연히 선진국이나 혹은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훨훨 꿈을 펼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갈 지역의 리더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전남 광주, 특히 전남에 있어서 인구 문제, 특히 초고령화 사회. 그래서 지금 농도인 전남에서 6차 산업화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차 산업을 이끌어갈, 농업이 6차 산업화를 만들 사람들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구의 불균형 문제, 이 지역이 배출한 인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노력들이 필요한데, 특히 정치적으로 봐도 호남의 인구가 이미 충청도에 추월당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하긴 하지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혁신도시를 통해서 이 지역의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그리고 지방정부가 이 지역에서 빠져나갔던 지역의 인재들을 유치하는 여러 가지의 노력들, 특히 귀농 인구를 철저하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인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다양한 어떤 노력들 중에서 정남준 차관님,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여지십니까? 방금 말씀이 기왕 인구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인구 통계를 작년에 한번 뽑아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1945년도 우리가 독립되면서 또 대한민국 정부를 건국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영남대 호남의 인구 비율이 1.2대 1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2.53대 1이 돼버렸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제 영남, 호남, 충청으로 인구 순위를 이야기했었는데 2013년에 충청 인구가 우리 호남 지역 인구를 추월했는데요. 산업화가 시작된 1970년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 전라도가 632만이었고 충청도가 426만으로서 우리가 206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난 지금 4월 말, 4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525만 대 535만으로 우리가 10만이 지금 더 적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라는 우리 조선 팔도 체제가 생긴 게 조선시대 초기인 1413년 이방원 태종 때입니다. 그리고 남도북도로 갈린 게 네. 1896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 수가 경상도는 5개고 충청도는 세종시 포함해서 지금 이제 4개가 됐습니다. 우리 전라도는 3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금 모든 문제가 지금 인구 구조에서 저는 시작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좀 여기서 주시될 필요가 있는 게 과거 1960년 이전에는 인구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경제 발전이 뒤떨어지고 또 이런 지역적으로 경제력이 약하다 보니까 인구 유출도 심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방금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결국은 단기간 내에 우리의 인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지역 차별이가 지역 문제가 떠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우리 나중 빚가람 혁신도 생겼고 또 우리 지역민도 좀 새롭게 자각하면서 방금 저는 꼭 농업만을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전남에서 어떤 특성화시킬 수 있는 산업을 또 찾아내야 될 거고 광주 경우에는 그동안 기아자동차를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제조업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인구가 모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산업화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지금 산업 형태도 나타날 겁니다. 일제로 나타나고. 그래서 사회변화 트렌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도 사회변화 트렌드에서 뒤지지 않도록 하면서 특히 우리 지역 경쟁을 하지 말고 좀 멀리 보고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 있는 우리 친구들끼리 경쟁하지 말고 전국을 대상으로 또 나아가서는 미국이나 중국 젊은이들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지역민들 힘을 합한다면은 서서히 저는 회복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산업 관계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고 아마 여러 가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호남 향후회가 전국 각지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보면 제가 있는 목포대학에는 외지의 인구, 특히 영남 쪽 비율은 거의 전무하고 이제 약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 10% 정도가 수도권에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울산 산업화된 영남 쪽을 보면 울산의 호남 향후의 인구가 27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호남의 인구의 부족은 산업화에서 소외돼서 일자리, 먹거리를 찾아서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애양심을 가지고 이 새로운 기회의 땅, 광주, 전남에 돌아오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아마 그 일자리 창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산업 구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혁신 도시와 함께 여러 가지 찾아온 기회를 잘 활용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노력 그리고 맞이할 준비를 이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김수환 교수님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가 인력을 끌어들이려면 적정한 이제 산업이 있어야 된다고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 우리 광주 전남이 보유하고 있는 게 13위 수준입니다. 지금 전국 13위 수준이에요. 전국의 2.9% 정도의 중소기업이 지금 이 광주에 있습니다. 이런 숫자 가지고는 이제 좋은 인재를 끌어들일 수 없죠. 또 더더군다나 이제 광주가 지향하고 있는 기계공업이랄지 전자공업이랄지 또 친환경 에너지공업이랄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 정부가 뿌리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주조, 금형, 또 제품에 따른 여러 가지 용접, 소성, 가공, 도금, 열처리 이걸 우리 정부가 이제 뿌리산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뿌리산업 6개에 대한 우리 광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국 단위로 봐서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수도권이 62%, 부산이 약 20%, 대구 경북 지역이 약 14%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중소기업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인력을 우리가 모을 수 없다는 이야기고 또 이와 같은 뿌리 산업이 뒷받침이 안 되면 자동차 산업이나 에너지 산업이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인재의 확보는 그 인재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산업의 어떠한 흐름, 사이클이 형성이 돼야만 그에 맞춰서 적정한 인재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인재를 모으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호남권 안에서 적정한 교육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 같은 게 있는데 지금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도 전국의 꼴찌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기술 개발과 또 산업화,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인재를 확보하는 이와 같은 토탈이 이제 어울리는 그와 같은 전략이 나오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인재를 육성하고 우리가 유치하지 않은 수준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지금 각 지역마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의 경우 현재의 그 산업 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장치 산업 위주에, 그래서 박근혜 정부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의 창조 경제를 창출하기 힘든 그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한데 이러한 그 산업 기반에서 새로운 그 지금 말씀하신 뿌리 산업이나 다양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남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해야 될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송하정 교수님. 얼마 전에 광주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수소자동차, 수소센터. 수소전지입니까? 아니, 수소자동차, 수소 등등 수소산업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먼 훗날 얘기이기도 하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이게 우리한테 기회일 수도 있다, 이 지역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앞으로 20, 30년 뒤에는 수소 경제가 도래한다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수소 경제가 뭐냐? 라고 그럴지 모릅니다만은 그야말로 공해가 없는, 환경 문제가 없는 에너지원을 수소로 쓰는 그런 경제 시스템인데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동차 그리고 산업 등등을 작동시키는 그런 건데 이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발상을 그러니까 보는 각도를 달리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기존의 산업들은 모든 다른 지역에서 다들 열심히 덤벼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그걸 우리가 따와서 이 호남 지역이 그걸 제대로 키워가지고 부가가치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인데 그거 아닌 다른 부분, 이 수소 경제 같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점에서는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착안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그게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그 점이 아까 앞에서 말씀 나왔다시피 한전이 지금 나주로 왔다든지 하는 이런 얘기 같은 것 등등이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4세대 원자력 발전 이 시스템이 수소를 만들어내는 대량 생산을 해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지적한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광주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아이템들은 정말 어떤 부분에서 미래지향적인 아이템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걱정드렸던 것은 전남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광주와 전남이 도청이 이전되면서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따로 놀아서는 안 될 그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광주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 전남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들이 서로 상승해서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현재는 좀 따로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점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지방 정부의 수장들이 이제 선출되면서 광주 전남의 통합의 시대가 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못지않게 전남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는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김수삼 교수님,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예, 원래 그 MB 정부 때 2009년부터
광역경제권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광주와 전남, 전북이 합쳐져서 호남권 광역경제권을 구성을 했고 거기에 보면 4가지 기술 아이템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라이프 케어, 이제 바이오 활성 소재, 식품, 광융복합이라고 해서 광부품, 신광원 조명, 또 친환경 수송 기계해서 친환경 차량 부품, 그린 레저 시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쭉 해왔던 것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지역 창조 경제 혁신 센터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미래부 자료를 보니까 GS건설이 주축이 돼서 에너지와 화학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스테매틱한 접근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4가지 부분이나 지금 GS건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나 아니면 수소 에너지를 가지고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차의 전략이다. 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는 창조적인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한 물량을 필요로 하고 또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주, 전남 이런 수준만 가지고도 어려울 수가 있는 내셔널 이슈들입니다. 어떻게 뭐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이슈를 지역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하나의 생각에서 이제 출발했다고 보니까 차제에 저는 우리 광주와 전남이 이와 같은 창조적인 어떤 산업을 이제 인력이라든지 혁신한 아이디어랄지 또 ICT를 융합시킨다거나 문화를 여기다가 이제 보조로 또 추가시킨다거나 또 사회적 어떤 자본, 예컨대 부패나 또 사회적 평등을 이제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한다거나 이런 거를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서 새로운 산업 환경을 만들면서 전남도가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전라남도가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전라남도가 해야 될 혁신 도시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한전을 중심으로 한 석세스 스토리를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 또 그 창조 도시에 들어가는 어떤 컨텐츠를 새롭게 해서 전라남도가 가꾸는 창조도시는 타 지역과는 이런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조언이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도청이 옮겨간 자리에 우리 전남 도민과 더불어서 광주 시민의 수건이었던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9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미 5년 전에 완성되었어야 될 시설이 이제 완성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기대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콘텐츠를 채우냐부터 시작해서 운영의 문제 등. 그렇지만 저희한테 도래한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앞두고서 이 지역이 준비하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박승주 차관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컨텐츠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컨텐츠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성과 진보, 보수, 자기 견해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호남 미래포럼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해서 광주 아시아 문화개발원의 최정만 원장께서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야기를 듣고 컨텐츠 측면에서는 일단 아시아의 문화를 창조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잘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 참석자들이 견해를 밝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크게 나눴을 때 공연과 전시입니다. 근데 전시는 사람들이 오며 가며 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은 그 순간에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연 아시아 문화 전당에 공연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공연장에 과연 몇 프로나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 지역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주고 인력도 운영을 해주기 때문에 공연장 채우는 것은 최소한도 광주 전남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관련 산업이 있습니다. 관련 산업이 예를 들면 무대 산업이라든지 다양한데 이런 산업을 과연 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서서 확보를 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지금 그런 분야에 대한 우리 행정의 관심이나 지원책이나 이런 게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뭐 전부 다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다면 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좀 효과가 적다. 그래서 우선 크게 두 가지입니다. 관련 산업을 이 지역에서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공연장, 객석을 채워주는 문제를 우리가 일단 노력을 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더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장면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문화수도. 제가 있는 그 목포를 가끔 가다가 저는 이제 그런 그 수도로 만들자, 바로 섬의 수도로 만들자 목포를 하는 그 의미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강주만이 갖는, 강주에서만 찾을 수 있는 문화적인 중심지, 문화수도로서의 기능,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 부분에서 박승수 차관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광주가 150만이고요. 전남이 200만 좀 넘는다고 하니까 350만 규모입니다. 근데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남준 차관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는 200만 도민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게 제주도가 55만인데 어째서 200만이냐? 이 본토와 일본에까지 나가 있는 제주 교민들까지 하니까 20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광주 전남은 내부적으로 350만이고 외부적으로 600만 명 되니까 1000만 명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향인사 정책을 시도와 시군구에서 대대적으로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도 있습니다. 예, 제가 고향이 영광인데 이번에 김준성 군수가 새로 당선되면서 출향인사들 약 한 30여 명으로 영광 군정 자문단을 짰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출향 자문단에서 영광의 공단에 기업 유치도 벌써 몇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사람도 모이고, 그래서 김준성 군수의 생각으로는 영광에서 외부의 출향인사 약 15만 중에도 또 5만 명은 좀 활용을 해서 영광군의 산업발전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광주 전남 또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광주의 발전에 큰 비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출향인사 정책을 좀 쓰고, 이분들이 역시 아까 우리 송하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애향심 차원에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이게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출향인사를 완전히 띄어놓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역에 기여할 길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시도 지사님들께서 시장, 군수, 구청장들과 힘을 합해서 출향인사 정책을 좀 대대적으로 써서 아이디어와 산업, 지혜 이런 걸 좀 모아줬으면 바람입니다. 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호남의 인구가 지금 현재 호남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줄어든 배경에는 산업화된 지역에 나가 있는 출향 인사들은 아마 거의 1000만에 육박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호남을 사랑하는 외지에 나가 있는 다양한 인재들을 활용하고 또 고향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 문화 전당이 그러한 계기가 돼서 특히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문화계 인사들이 문화의 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 봅니다. 호남의 인재,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찾으려면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밖에 나가 있는 호남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김수삼 교수님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예컨대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호남 인재들이 이제 애향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호남 미래 포럼도 똑같은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계, 산업계, 네. 또 뭐 교육계, 뭐 여러 가지 공연 예술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왜 이쪽에 와서 활동할 수 없냐면 우선은 잘 초대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향심이 경우에 따라서는 배타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아시아 예술전당 같은 경우에 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한다면 그런 이름도 필요 없었고, 저는 그렇게 운영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극이라는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영화 감독을 모셔다가 공연 예술을 이제 페이킹이라든지 장가게라든지 이런 관광객이 많은 데다가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재를 쓴다고 하면 이 지역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광범위하게 우리가 차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개방된 마음이 필요하고 그중에 우선 1차적으로 우리 밖에 나가 있는 우리 출향 인사들 중에 우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좀 모셔다가 성공의 스토리를 만들고 그분들 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은 그렇게 편향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재의 풀을 개방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준다고 하면 대단히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어떻든 지금 현재 출향 인사들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컨대 예체능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뭐 기성용 군도 있고 뭐 또 세계적인 락커라고 하는 김경호 군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무슨 아주 아이돌 쪽에서 유명한 수지라는 아름다운 우리 사랑하는 꼬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중앙 무대에서 다 성공을 하고 있고 세계 무대에서 성공을 하고 있지 호남 무대에 와서 성공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호남이 그 사람들을 인바이트 하려면 충분히 정중한 자세와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의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화롭게 하는 그런 어떤 우리 나름의 선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예양심을 고취하겠다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코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역시 이 지역 발전의 중심에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이 호남이 가지고 있는 지역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인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호남의 2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마무리 말씀 한 3초씩 부탁드립니다. 송하준 교수님. 사회 보신 우리 최일 총장님께서 아주 하여간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김수삼 총장님을 비롯한 두 분 차관님들 워낙에 경륜과 경험을 가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하여간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들 동의를 하면서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은 그동안에 살아왔던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는 안 된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호남 지역의 지역 생산성 엄청 떨어져 있고 인구 구조 아주 노령화되어 있고 하는 것 등등을 이 상태를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발상의 전환, 태도의 전환, 그리고 선택의 전환이 있어야 될 그런 때인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수삼 교수님. 예, 우리가 오늘 논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한두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전남 광주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환경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에 중국이 있습니다. 황해라는 바다를 가운데 두고 있지만 일찍이 영남은 일본이라는 그리고 미국이라는 그런 이제 이웃 국가를 통해서 많은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바뀌어서 이제는 서쪽에 있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우리는 파트너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유리한 지역이 우리 전남과 광주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아세안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의 많은 그 잠재적 인재들을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거나 하면 굉장히 좋은 이제 업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협력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도덕적 정당성이 우리 지역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말로만 도덕적 정당성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와 다른 어떤 그런 정당성에 비추어서 좀 깨끗한 유리알 같은 그런 소사이어티로서 모든 기업이 찾아오고 싶고 모든 인재들이 와서 일하고 싶은 그런 형태로의 문화를 창출하는 주도적인 어떤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승주 차관님. 좀 저는 간단하게 우리 해주십시오. 광주 전남을 찾는 일을 좀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전남도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인문학 특강을 좀 매주 개최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야 되겠고, 광주와 전남의 시도지사와 총장님을 지낸 이런 저명하신 분들은 좀 인문학당을 좀 열어서 광주에 한 50개 정도의 인문학당 좀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년들은 금년 7월부터 인성교육법이 발효가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심성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돼야 되겠고, 지금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처럼 우리도 호남학연구원도 좋고 또는 한국정신문화진흥원이라 해도 좋습니다만은 이 설립을 양 시도지사님들이 좀 각별히 빨리 좀 서둘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광주의 금남로가 금남군 정충신 장군에 싸운 겁니다. 근데 정충신 장군은 광주에 없습니다. 충남 서산에 묘가 있고 사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충신 장군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름만 금남로 붙여놓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것을 빨리 찾아서 자긍심을 광주 전남이 높여야 되겠다. 저는 이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정남 차관님. 예, 우리나라 역사 고비마다 우리 광주 전남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경제 발전이 뒤지면서 여러모로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역할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우리가 다시 해낼 수 있다는 자긍심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방금 저는 그 마지막 말씀들 드리면서 우리 출향 인사들 연계도 결국 디지털 시대는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비록 몸은 떠나 있더라도 우리 예양심은 전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든지 또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또 기업 유치 측면에서도 우리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힘을 합한다고 또 지혜를 모은다면은 새로운 도약이 우리 앞에 펼쳐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호남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KBC 창사 20주년 특집 대토론회 제1부 호남을 말한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호남 정치의 현주소와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